불타는 듯한 안달루시아의 태양이 17세기 세비야의 과달키비르 강 위로 금빛 가루를 흩뿌리고 있었다. 신대륙과의 무역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던 이 도시는 화려함과 퇴폐, 경건한 신앙심과 끓어오르는 욕망이 뒤섞여 어지러운 활기를 뿜어냈다. 하얀 벽의 집들이 미로처럼 얽힌 산타 크루스 지구, 그 한가운데에는 한때는 위세등등했으나 지금은 기울어가는 귀족 가문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저택의 주인 돈 로드리고는 바로 이 세비야의 축소판 같은 사내였다. 서른 중반의 돈 로드리고는 몰락한 이달급 귀족 가문의 후예였다. 키는 훤칠하고 용모는 번듯했으나 그의 눈빛과 몸짓에는 속물적인 허영심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값비싼 벨벳 옷을 걸치고 깃털 장식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마치 세상의 중심인 양거리를 활보했지만 그의 번쩍이는 구두 뒤축은 닳아 있었고 화려한 레이스 소매단 안쪽은 해져 있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약간의 토지와 이 저택마저 그의 방탕한 생활과 관리 소홀로 대부분 저당 잡히거나 헐값에 넘어간 지 오래였다. 몇 해 전 부유한 상인의 딸 도냐 엘비라와 결혼하여 잠시 경제적인 숨통이 트였지만 그는 여전히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와 쾌락을 갈망했다. 엘비라, 내 아내여. 오늘 저녁 만찬에는 최고의 쉐리주를 준비해야 할 것이오. 알칸타라 기사단의 돈 페르난도께서 방문하실지도 모르니 말이오. 응접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돈 로드리고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그의 아내 도냐 엘비라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만티아를 쓰고 있었고 창백하리 많지 하얀 얼굴에는 깊은 신앙심과 함께 남편에 대한 체념 어린 근심이 서려 있었다. 여보, 우리 형편에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서는 검소함 속에서 더 큰 은총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엘비라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스스 여자의 소견이란 명예를 아는 귀족에게 손님 접대는 신성한 의무와 같은 것이오. 돈 걱정은 당신 부친께서 보내주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될 것 아니오. 로드리고는 아내의 현실적인 조언을 늘 이런 식으로 무시했다. 그는 엘비라의 독실함과 검소함을 답답하게 여겼고 그녀의 배경인 상인 가문을 속으로는 경멸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달고라는 자신의 신분과 그에 걸맞은 화려한 삶, 그리고 타인에게 받는 인정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의 무력함과 초라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세비야의 다른 편에서는 두 자매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 명은 트리아나 지구의 장인 거리에 작지만 정갈한 공방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이었다. 스물 중반의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차분한 아름다움을 지녔고 섬세한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은 세공품과 자수, 부채 등은 조용히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방 창문 너머로는 과달키비르 강이 유유히 흘렀고 강 건너편으로는 히랄다 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사벨은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한편 그녀의 동생 카르멘은 세비야의 좀 더 소란스러운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20살 남짓한 카르멘은 선술집이나 플라멩코 공연이 열리는 광장에서 정열적인 춤과 허스키한 노랫소리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았다.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몸짓 하나하나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혹과 약간의 위험함이 감돌았다. 값싼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군중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아무도 이 두 여인이 친자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둔 복수의 칼날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한때 건실한 상인이었으나 바로 돈 로드리고의 아버지에게 교묘한 계약과 권력 남용으로 모든 재산, 올리브 농장과 신대륙 무역선 지분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파산하여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병석에 누웠고 어린 두 자매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아버지의 원수인 돈 로드리고 가문, 특히 그 허영심 많고 어리석은 아들에게 복수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로 맹세했던 것이다. 이사벨은 지성과 기술로, 카르멘은 매혹과 대담함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복수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세비야의 태양 아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그들의 계획대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나른한 오후, 돈 로드리고는 무료함을 달래려 트리아나 지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도자기 공과 철공소들이 늘어선 거리를 걷던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작고 아담한 이사벨의 공방이었다. 창가에 진열된 정교한 은제 담배 케이스가 그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케이스에는 가문의 문장을 새겨 넣을 수 있다는 작은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가문의 문장이라. 로드리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몰락한 가문의 문장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공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은은한 나무향과 금속 세공 특유의 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공방 안은 소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섬세한 자수가 놓인 천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부채들이 걸려 있었다. 작업대 앞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작은 은 조각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로드리고는 순간 숨을 멈췄다. 차분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섬세한 콧날, 연하였지만 사려하진함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이사벨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처럼 차분하고 맑았다. 아, 저기 진열된 담배 케이스를 보았소. 아주 훌륭한 솜씨더군. 혹시 가문의 문장도 새길 수 있소? 로드리고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사벨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요. 손님의 가문 문장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새겨드리겠습니다. 혹시 돈 로드리고 대 아길라르 가문의 분이 아니신지요? 로드리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가문을 알아보다니 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오, 알아보는군. 역시 세비야에서 내 가문을 모르는 이는 없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인, 보는 눈이 있군. 오래전부터 아길라르 가문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특히 선조들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업적들은 정말 대단하시지요. 이사벨은 로드리고의 허영심을 정확히 간파하고 교묘하게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한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로드리고는 이사벨의 칭찬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가문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상속 위대함에 대해 한참 동안 떠벌렸다. 이사벨은 인내심 있게 그의 말을 들어주며 맞장구를 쳤고, 로드리고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와 자신을 알아봐주는 듯한 태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즉석에서 최고급 은으로 담배 케이스를 주문했고, 앞으로 자주 들르겠다는 말을 남기고 흡족한 표정으로 공방을 나섰다. 그로부터 며칠 후 로드리고는 친구들과 함께한 선술집 타베르나를 찾았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셰리주를 마시던 그의 귀에 매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무대 위에서는 한 여인이 정열적인 플라멩코를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바로 카르멘이었다. 그녀의 춤사위는 관능적이었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로드리고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사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칠고 본능적인 아름다움이었다. 공연이 끝나자 로드리고는 망설임 없이 카르멘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찬사를 늘어놓았고 비싼 술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카르멘은 요염하게 웃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로드리고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허영심과 욕정을 이용할 생각에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로드리고에게 대담하게 추파를 던졌고 그의 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돈 로드리고, 이름처럼 멋진 분이시군요. 하지만 진정한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죠. 그날 밤 로드리고는 카르멘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돈을 뿌렸다. 그는 자신이 두 명의 아름다운 여인에게 동시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도취되었다. 한 명은 지적이고 우아하게 그의 명예욕을 채워주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육체적 욕망을 뜨겁게 불태웠다. 그는 자신이 마치 세기의 로맨스 소설 주인공이라도 된 듯 착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잘 짜인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사벨과 카르멘, 두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돈 로드리고라는 먹잇감을 향해 서서히 그물을 좁혀오고 있었다. 한 명은 존경과 신뢰라는 미끼를 던지고 다른 한 명은 열정과 유혹이라는 덫을 놓았다.
돈 로드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달콤한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세비야의 밤은 깊어갔고 자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돈 로드리고의 생활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이사벨의 공방을 찾아 그녀와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문의 영광을 되살릴 방법에 대해 논했고, 밤에는 카르멘과 선술집이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 뜨거운 밀회를 즐겼다. 두 자매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서로 다른 방식으로 로드리고의 마음과 재산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이사벨은 로드리고의 허영심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그의 가문에 대한 존경심을 끊임없이 표현하며 선조들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 혹은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값비싼 물건들을 주문하게 만들었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은식기 세트, 조상의 초상화를 넣은 로켓 펜던트, 심지어는 저택의 낡은 철제 대문을 새로 디자인하여 가문의 상징을 화려하게 새겨넣자는 제안까지 했다. 로드리고는 이사벨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물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아내 엘비라의 가문에서 나온 돈으로 충당되었다. 돈 로드리고, 당신 같은 고귀한 분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자주 걸음하시니 영광입니다. 이사벨은 작업대 앞에서 은 조각을 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했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저는 당신의 가문이 다시 세비야의 정점에 서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로드리고의 눈을 바라보았다. 로드리고는 그녀의 충성심에 감동하며 언젠가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한편 카르멘은 로드리고의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하며 그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그녀는 로드리고 앞에서 다른 부유한 남자들의 선물 공세를 은근히 자랑하며 그의 질투심을 유발했다. 어머, 돈 알폰소가 어제 제게 이 루비 귀걸이를 선물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직 돈 로드리고 당신께만 향해 있는 걸요. 그녀는 로드리고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로드리고는 다른 남자에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혹은 카르멘의 환심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에 그녀에게 더욱 값비싼 선물, 보석, 고급 옷감, 심지어는 마차까지를 사주거나 그녀가 원하는 유흥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했다. 카르멘은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오빠가 도박빚 때문에 큰 곤경에 처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요. 로드리고는 고귀한 기사처럼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혹은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해 주었다. 두 자매는 은밀하게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이사벨은 로드리고로부터 얻어낸 가문의 내부 정보나 재정 상황을 카르멘에게 전달했고, 카르멘은 로드리고의 심리 상태나 약점을 파악하여 이사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의 협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도냐 엘비라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남편의 잦은 외출과 눈에 띄게 줄어드는 가계 수입, 그리고 하인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오가는 소문들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따지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저택 안작은 기도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그녀는 묵주를 진 채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때로는 남편 앞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성경 구절을 읊조리기도 했다. 여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엘비라가 조용히 말했다. 로드리고는 아내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또 그 따분한 소리요? 나는 내 방식대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있소. 엘비라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 어쩌면 냉담함이나 결의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다. 독자는 그녀가 단순히 순진하고 독실한 아내인지 아니면 남편의 몰락을 예견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 로드리고의 재정 상태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아내의 가문에서 받은 돈을 거의 탕진했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 때문에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화려했던 옷차림은 점점 초라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더욱 이사벨과 카르멘에게 매달렸다. 그는 그녀들이 자신을 이 궁지에서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이사벨과 카르멘 자매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돈 로드리고의 남은 마지막 재산, 바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 저택마저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이사벨은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라는 명목으로 위험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는, 물론 가짜인 신대륙 무역 투자 계약서를 준비했다. 그 계약서에는 투자 실패 시 저택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조항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카르멘은 또 다른 카드를 준비했다. 만약 이사벨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자신이 로드리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거나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여 그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협박하여 저택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복수의 그물은 이제 마지막 코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돈 로드리고는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파리 신세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매가 내미는 달콤한 독이 든 미끼를 향해 필사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세비야의 밤하늘 아래 거대한 저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돈 로드리고에게 이사벨의 제안은 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다.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비밀스러운 사업.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신대륙에서 들여오는 희귀한 향신료와 염료 무역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약간의 위험 부담은 있지만 성공만 한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도 남을 것이라고 했다. 돈 로드리고, 이 기회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혈통과 결단력이라면 분명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벨은 로드리고의 자존심을 살살 긁으며 그의 결정을 부추겼다. 그녀가 내민 두툼한 계약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여러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로드리고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성공 후의 화려한 미래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사벨의 재촉에 못 이기는 척, 혹은 자신의 결단력을 과시하려는 듯 저택 소유권을 담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깃털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사벨은 계약서를 소중히 챙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조소를 로드리고는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로드리고 편이 아니었다. 며칠 후 이사벨은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찬 표정으로 로드리고를 찾아왔다. 신대륙으로 향하던 무역선이 해적에게 납포되어 모든 투자금이 사라졌다는 비보였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매가 꾸며낸 이야기였다. 로드리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카르멘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로드리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해요, 돈 로드리고?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세비야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당신의 명예에도 큰 누를 끼치게 될 거고요. 그녀는 로드리고의 옷자락에 매달려 애원했다. 사실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지만 로드리고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혹은 이사벨의 계약이 성공했으므로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산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어요. 대신 제게 남은 재산이라도 넘겨주시면 제가 당신을 평생 보살펴드리겠어요. 와 같이 동정심을 유발하며 남은 것을 갈취하는 방식. 로드리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절망감, 임신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카르멘에 대한 뒤섞인 감정, 책임감, 연민 혹은 귀찮음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저택 소유권을 이사벨에게 넘긴 상태였지만 카르멘의 요구 혹은 위협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했다. 그는 남은 약간의 현금과 값나가는 물건들을 카르멘에게 넘겨주며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할 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돈 로드리고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 도냐 엘비라에게 향했다. 그는 파리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엘비라의 기도실 문을 두드렸다. 엘비라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묵주를 든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엘비라, 제발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소. 로드리고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했다. 어쩌면 그는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부친에게 손을 벌려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엘비라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돌아앉아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깊은 경멸과 싸늘한 분노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당신의 어리석음과 허영심이 결국 가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군요. 엘비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천박한 여자들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주님께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지요. 로드리고는 아내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왜? 당신은 명예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당신이 치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죄에 대한 주님의 벌입니다. 엘비라는 싸늘하게 말을 맺고는 다시 성모상 앞으로 돌아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등은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로드리고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이 이사벨과 카르멘은 이미 세비야를 떠난 후였다. 그들은 로드리고에게서 빼앗은 재산, 저택 소유권 문서, 현금, 보석 등을 챙겨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저택에는 그들이 남긴 짧은 편지 한 통만이 남아 있었다. 편지에는 그들이 자매이며 오래전 돈 로드리고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복수를 위해 접근했음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았을 뿐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런 원한도 남기지 않겠소. 당신의 남은 삶은 당신의 어리석음이 주는 벌을 받으며 살아가시오. 텅 빈 저택 응접실에 홀로 남겨진 돈 로드리고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은 곧 통곡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세비야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돈 로드리고는 완전히 몰락했다. 저택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세비야 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번듯했던 외모는 술과 절망으로 망가졌고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는 싸구려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거나 성당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비참하게 연명했다. 그의 눈빛에는 공허함과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았다. 그의 몰락은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허영심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중시했던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매일 밤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한편 세비야를 떠난 이사벨과 카르멘 자매는 안달루시아의 다른 작은